지난번에 우리 지소미아 현안 네. 있을 때 그때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본 경제 침략. 예. 그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제 지소미아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먼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무례한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 체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발상과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패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방위비 협상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예. 이렇게 이제 무리한 요구가 있는 거고요. 예. 일본에게도 또 똑같이 그런 요구가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 다음에 이제 독일에도 마찬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이제 협상이 더 중요하게 미국으로서도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예. 엄청 지금 사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협상 대표가 와가지고 당초 7시간 회의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5억 달러 아닙니까? 누가 생각해도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액수고 그렇게 요구하는 카드를 가지고 왔으면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너네 아무것도 준비 안 됐네? 100분 만에 결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협상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좀 동맹한테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맹의 가치는 사실 재원이나 돈을 뛰어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협상의 틀이 분명히 있어요. 협정의 예. 틀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운영비를 댄다고 나와 있어요. 5조에. 예. 그래서 한국이 주둔비의 개념을 넘어서는 미국의 요구 자체를 액수가 얼마이든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기존의 협정 기준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이 저렇게 무리하게 얘기를 해도 기존의 어떤 규칙들이 있고 상호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로서는 또 큰 지렛대입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말로 저쪽에서 생각하는 적정한 액수, 지금 본인들은 뭐 그게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을까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소미아 연장과도 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는 게 관련이 있을까 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현재 방위비도 다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5배를 인상하던 이 몇백억을 인상하든 간에 다 못 씁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좀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저거는 다른 뜻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략 전개 비용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훈련비, 뭐 출동비 이런 거거든요. 예. 그거는 뭐 협정에도 위배돼서 우리가 부담도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실제로 저렇게 많이 들어가냐, 예. 또 내년에 많이 들어갈 거냐. 지금 훈련도 축소하고 연기하고 그래서 계산할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지금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일단 비현실적이고 또 얼마라는 액수를 타산하기 이전에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 이걸 봤을 때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이 협정의 틀 자체를 예. 좀 이동시키고 바꾸려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뭐 아주 명확합니다. 운영비는 미국이 되게 돼 예. 있는데 가령 얼마로 협상이 타결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손대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 한국은 운영비 이런 것을 댈 의무가 기존의 기준에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군사시설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강정마을에 만들 때는 예. 뭐 우리가 또 평택기지 이전할 때는 또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거기 종사자 인건비 그래서 전략전개비하고 기타 인건비는 전혀 그 안 되게 예, 지금 기준이 돼 있어요. 그 틀을 좀 바꿔서 액수가 얼마로 증액이 되거나 타결이 되든 간에 그걸 바꾸려는 무리한 시도가 이 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해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지소미아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일본에도 똑같은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본은 우리하고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맺었던 당사자국인데 우리가 이제 종료를 통보를 하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종료를 당하는 예. 일본이거든요. 예.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줘야죠. 그런데 똑같이 4배를 요구하고 예. 있고요. 일본의 주둔 비용이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액수로는 뭐 우리는 5조라 그러지만 거긴 8조를 8조 넘어서는 정도죠. 거니까 그래서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무리한 증액 요구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지소미아의 이 상대국인 예. 일본에도 똑같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칠게 압박하는 그 배경에 네. 지소미아 연장해라 하는 그런 속뜻이 혹시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아니 그런 게 연계된 사안이면 예. 그렇게 또 지소미아 문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하나 정도로 연계될 정도로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걸 방위비의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거라면 일본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예,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일본도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지소미아 관련해서 협상을 하다가 지금 일부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 이런 얘기도 협상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미국으로서도 그거는 선택할 수 없는 단어고요.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한미 동맹이라든가 일본의 이제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체계라든가 아시아 역학관계 이런 것을 전혀 기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예. 억측 정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으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요. 일단 국내 현안도 있으니까 그러면 방위비 분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이거 한번 좀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양국이 기존의 협정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양국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이 틀을 이 협정 틀을 좀 바꾸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얼마가 증액될 것인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저는 사실상 그렇게 떠들썩한 것보다 그 의미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액수보다도 더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그렇습니다. 들여다보고 예, 계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지소미아 이제 종료 시한이 사흘 남았습니다. 23일 0시로 끝나지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일본이 반성하고 수출 문제 이런 것을 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에서 처음에 반도체 소재를 타격을 하겠다고 수출 규제 정책 발표하고 그게 7월 1일인데요. 8월 달에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면서 대통령도 또 저희가 했던 일본 특위에서도 결국 시간은 아베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나 아베 정부도 일본 국민들이 있는 거고 그래도 일국의 지도자가 한국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것을 아무 변화 없이 철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소위 말해서 허리띠를 양국에서 서로 팽팽하게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철회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베 정부 스탠스가 지금 어정쩡한 거죠. 그리고 지소미아가 종료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환경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의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 예. 하지만 노력하겠다. 일본의 변화를 위해서 이랬는데요. 저는 일본이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대신 좀 새로운 것이 아시아 영내의 역학관계들이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쭉 미국 중심으로 유지됐던 이 질서들이 일본과 한국의 지위들이 지금 막 좀 바뀌고 있고 예.
또 한반도 항구적 평화라는 이제 우리의 도전이 시작됐잖아요. 일본으로서는 이게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게 군사대국화, 재무장, 또 일본의 새로운 위치를 꾀하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장벽이거든요. 예. 한반도 평화가. 엄청 우리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도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 절실한데 우리는 사실은 체결하지 않았어도 될 군사협정을 한일 간에 체결한 거다.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못했고 그전 정부에서도 안 했던 겁니다. 이걸 너무 속절없이 내준 거거든요. 이걸 다시 원점으로 지금 회복한 것은 아베 반도체 타격으로 시작이 됐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새로운 동북아 아시아 질서의 국가 간의 아주 격돌, 다툼, 여기에서 우리 국익의 안보에 맞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선으로 비로소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진단들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가 돼도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이나 피해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오히려 절실합니다. 예. 한국은 사실상 교환 가치로 놓고 봤을 때 일본만큼 또 당연히 미국만큼 크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무 군사안보적 교환 가치 없이 그냥 2015년에 내준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만 하더라도 안 하고 못했습니다. 그전 참여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미국과의 관계가 좀 개면적일 수는 있지만 예. 이거는 실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엄연한 지렛대죠. 예. 그래서 너무 속절없이 15년에 내준 것 이것이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소미아 TF 팀장 맡고 계실 때 그때 이제 지소미아는 사실 종료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일본도 그랬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설마 그렇게까지 가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연장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한 것을 봤을 때 최재성 의원 역시 파워가 세긴 세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게 뭐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진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거는 지소미아를 넘어서는 우리 국익과 안보에 맞는 동북아 아시아 질서 이것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이것은 원점이 오히려 예. 낮다는 거고 그 계기를 오히려 아베 경제 침략이 제공을 해준 거죠. 알겠습니다. 국내 현안 좀 몇 가지 짚어보죠. 오늘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선언하고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의 이유로 내걸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지소미아 안 된다. 예. 하나는 선거제하고 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 얘기를 했지만 패스트트랙이거든요. 예. 두 개 안 된다는데 진행형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1야당 대표가 저는 단식이라는 방법도 이제는 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피곤하잖아요. 예. 그래서 삭발하고 단식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계기가 지금 분명하게 파악이 안 돼요. 예. 그럼 보통은 저희도 이제 과거에 대여 투쟁을 강력하게 당대표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했던 큰 법이 통과됐다거나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행형 일이고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현안을 가지고 갑자기 단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선 계기가 불분명하다. 예. 명분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식을 할 정도 되면 예열을 하잖아요. 예. 어떤 것에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예열 과정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최욱께서도 계속 모른다고 하시면 아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예. 느닷없고 뜬금없고
계기도 불분명하고 명분도 그렇고 예. 그럼 도대체 왜 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거는 첫 번째가 당내용 단식이다. 당내용. 그렇습니다.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하고 그런데 쇄신하라 그랬더니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용이다. 또 하나.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 당내 쇄신 요구를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주류 세력과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또 사실은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당내 쇄신 문제가 당대표인 자신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가 됐지만 자기의 당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을 해야 돼요. 그럼 대통령 후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총선을 통해서 자기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쇄신 요구 자체가 김세현 의원의 예를 들면 저거는 그냥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하겠다. 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 안 되니까 새로운 모색을 하자는 사실상 엄청난 저 폭탄을 던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면 돌파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단식이라는 느닷없는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쇄신 요구를 좀 비껴가는 그런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예. 자, 그런데 그런 속내에서 단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계속된다는 것은 상당히 전국 운영의 정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가는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냥 무시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정부 여당이 이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뉴스 크기도 크고 국민들이 전부 보고 있잖아요.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단식이에요. 이유와 계기와 명분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얘기한 대로 검찰개혁 하지 말고 선거구제 놔두고 지소미아 하지 말고 그럼 거기 이게 정권을 내줘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집권 여당을 상대로 지금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번지수가 어딘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도 부담이 왜 안 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지도 자체를 뺏어버리고 하는 단식이 되노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참 그렇죠. 딱한 일입니다. 그래도 파트너인데 뭔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또 가보기라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그럴 텐데요. 예. 그래도 저는 저런 이제 일종의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격렬한 충돌을 하는 현장이 이제 황교안 대표 단식장이 될 텐데요. 그러면 예의상가고 또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양치기 단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걸로 해결이 되면 당내 문제든 뭐 지소미아 문제든 혹시나 해결이 되면 뭐 성과가 있겠다라고 상상한다면 그거는 또 로또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치기 단식, 로또 단식. 당내 단식이고 그래서 저도 정치를 뭐 지금 이제 4선째인데요. 이런 형태의 단식은 저도 해독도 안 되고 처음입니다. 바라보는 게요. 그다음에 특이한 것이 며칠 전에 정상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는데 뭐 청와대에서 걷어찼다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청와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보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뭔가 그때도 좀 석연치가 않았어요. 예. 원래 영수회담 요청하면 국민들께 또 공개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실무 접촉들을 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하는 건데 이런 과정, 공개적이고 의제 설정 과정 전혀 없이 만나자고 했다고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일정 조율해서 만나면 되는 건데 청와대에서 걷어찼다고 그냥 그거를 흘리고 공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식의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쇄신 요구 또 김세현 의원 불출마로 이게 분출이 되면서 그 구상은 좀 직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영수회담 이걸 어떻게 보면 가짜 영수회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걸 흘린 것도
굉장히 기존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이례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TK 중심의 황교안 대표에게 조언하고 또 논의하는 그 핵심 측근들이 예. 전체 대한민국을 잘못 본 거 아니냐, 민심을. 그래서 측근 따라 강남 가기 하다가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독이 될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제1야당 대표 단식이라서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끝날 수 있도록 뭔가가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워낙 갑작스러운 단식이라서 오늘 그 부분은 이 정도 하고 예. 지금 이제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폭탄을 던졌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하면서 86그룹 용퇴론 또 쇄신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최 의원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선 뭐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김세연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예. 불출마 선언이거든요. 그건 뭐 다 아실 테고요. 저는 항상 이제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물갈이 그리고 모든 당에는 현역 물갈이라는 그런 요구가 객관적으로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적 쇄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정치가 국민들에게 지난 4년 동안 예. 더 실망을 줬으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당연히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당대표가 공천하지 아니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왔고요. 제가 이제 혁신위원장 격인 정당발전위원장을 대선 승리 후에 하면서 그때 이기고 난 다음에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혁신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때 시스템 공천에서 시스템 정당으로 한 발짝 더 나가자 해서 그게 상당히 반영이 됐어요. 지금 공천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86이 됐던 96이 됐던 중진이 됐던 재선이 됐던 자발적으로 출마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도 의원 평가에 하위 20%에 걸리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굳이 86. 또 저는 뭐 86도 책임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뭉탱이로 86, 뭉탱이로 중진, 뭐 3선 이상 절대 안 돼 이런 것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런 것을 평가하고 걸러낼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선거 때마다 20명 안팎의 예. 자발적 혹은 타의에 의해든 뭐 불출마자들이 있었고요. 또 지도부에 의해서 전략 공천한다고 예. 그냥 소위 말해서 공천에서 배제되는 기존 현역이 있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평가제라는 것이 있어서요. 소위 인적혁신 폭이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혁신적으로 넓게 진행될 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 속에서 86 문제도 저는 바라보고 또 결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86그룹의 역할이 다 끝났다 하는 것에는 완전하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군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예, 있는데요. 예. 저는 세대 대표성은 진즉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2000 대표성은 끝났지만 그렇습니다.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비 수혈로 몇 분의 이제 학생운동 지도자를 예. 영입을 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대부분이 오신 건데요. 그러나 이 문명이 전문가와 대표성의 퇴조 시대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386이 없었던 거는 이 시대 흐름과 문명 흐름하고 무관치 않습니다. 지금 세대 대표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거는 시대로도 끝났고 연한으로도 이미 세대 대표성은 끝난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끝으로 요즘 뭐 청년 신도시 정책 추진하고 계시죠? 네. 청년층 잡기 일환입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이 정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담하거나 또 일관된
조금 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 신도시는 뭡니까? 이제 청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해도 집 사기가 어렵고 특히 자기 직장하고 맞춰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적인 주택 보급이라든가 뭐 청년 주택이라든가 이걸 넘어서서 한 지역을 크게 신도시를 만들어서 청년들만 살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대에 들어와서 30대 후반에 나가서 그 10여 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다음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는 거고요. 예. 내가 이쪽에서 주거 비용으로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이득을 봤다. 이런 이제 토대를 제공하는 거고요. 근데 이를테면 이제 뭐 젊은이들의 낙원 이렇게 들리는데 그만한 데가 어디 수도권에 있어요? 뭐 당장 박영선 장관부터 자신 지역구인 구로구에 하자고 했고요. 예. 이거는 꼭 수도권 문제가 아니고 예. 아파트 값은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예. 청년의 주거 실태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이것은 크게는 신도시고 조금 수요가 적다 싶으면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들어서 직장도 그 단지 안에, 주거도 그 단지 안에, 상가도 청년이 이런 이제 자기 완결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흥미롭게 들리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금 다듬어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검토를 해왔던 겁니다. 예.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요.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특히 재정 문제, 또 이런 것은 매우 정교하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은 청년 주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주택을 소유케 하지 아니하고 임대로 100% 하게 되면 그래서 큰 제목도 청년 주거 예. 주택이 아니고 청년 주거 국가 책임제. 예. 예. 그래서 한 지금 문제가 제일 크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소위 말해서 집을 사지 않고 내 청년 시절에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게 되면 예.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실증하는 정책 통로를 주면 또 주택 문화, 주거 문화도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청년 문제 핵심을 찌르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조금 어느 정도 익어가면 한번 다시 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의 최재성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